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다시 이 달러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구독층의 대다수가 이 달러 이야기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작년 4분기부터 이 달러의 약세 조짐이 좀 뚜렷했으나 올해 초 들어서부터는 그 중국에서 온 이 19번 친구, 이 19번 친구의 등장과 함께 연초에는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이 강세를 띠면서 다시금 이 달러가 이렇게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세계 경제 분위기가 다시금 악화되는 국면으로 흘러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달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이 달러를 적극적으로 팔아라. 그리고 추세는 이미 결정되었다. 물론 이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특히 환율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없는 건 알지만 나름 근거를 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 달러에 대해 이 관심이 많은 분들일 테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이 달러를 내가 보유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 하는 제 이야기가 다소 자신의 관점과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기에 앞서서 오른쪽 하단에 이 구독하기 버튼 한번 꾹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이 좋아요 버튼도 한번 꾹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이 20년 들어가지고 이 달러는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통화 대비 이 달러와 지수의 흐름은, 이 강세의 흐름은 중국에서 온 이 19번 친구로 인해서 일단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 표시가진 않았지만 원 달러는 1190원 정도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년 대략 4분기 정도만 해도 이 표에 좀 너무 크게 표식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달러가 약세 흐름을 상당히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올해 초 들어서 이 다시금 이런 강달러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의 그냥 달러 인덱스는 이 일반적으로 유로화나 이 엔화 같은 경우에 이런 유로화나 엔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지표는 이 미국과 상대적으로 이렇게 교역을 하는 국가들 간에 이런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대략적으로 13년도부터 진행된 이런 강달러 현상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강달러 그리고 이 약달러의 요인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뒷부분에 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 이 영상을 클릭한 주목적이 되겠죠. 강달러일까? 이 약달러일까? 그래서 우선 이 강달러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쌍둥이 적자 확대를 미국이 제한시킨다는 것인데요. 이 쌍둥이 적자는 경상수지, 그리고 재정수지, 이런 게 지금 두 개가 겹치는 것인데요. 경상수지 적자는 이 수출보다 이 수입이 더 많을 때, 재정수지 적자는 이 세금의 이 수입보다 이 재정의 이 지출이 많을 때를 의미하게 되고요. 결국 둘을 보게 되면 이 벌어들인 돈보다 이 쓴 돈이 더 많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 달러 공급을 미국이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달러의 공급이 축소된다면 결국 이 달러의 가치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최근에 이 거의 한 7년 동안 이어져 본 이 미국만의 호황,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미국만의 호황 국면도 역시 달러 강세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뭐 아마존,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4차 산업 기업들의 엄청난 성장세 국면에 미국으로 자금이 계속 쏠리는 것도 이 강달러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달러가 더 강해질 확률이 높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약달러 추세가 더 강하다는 것에 저는 좀 한 표를 주고 싶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 G2 국가들의 싸움 국면이 지금 이렇게 해소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유국들의 통화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국과 미국 외 국가의 이 경기차 축소를 전망하는 것인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계속 뒤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저는 지금은 이 여전히 강달러의 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뒷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세계 불확실성 지수와 이 달러와의 관계를 좀 따져볼까 하는데요. 이 불확실성 지수는 그러니까 뭔가 변동폭이 이렇게 높다, 이러면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구나, 지금 변동성 폭이 매우 높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어김없이 이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 17년 기점으로 이 불확실성 지수와 달러와의 연관성은, 이 동조화는 좀 심해졌고요. 사실상 이 시기부터 이 G2 국가들, 이 미국과 중국의 서로 이 간세 때리기, 이 전쟁을 말미암아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뭐 브렉시트 이슈도 이런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이는 달러와의 수요를 자극시키면서 달러도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작년 이 4분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달러와는 좀 완화되는 모습이고요. 그 이유로는 당년 이 G2 국가의 싸움이 이렇게 1차로 합의를 이루게 되면서, 1단계로 합의로 이루게 되면서 잠정 휴전에 들어가기도 한 이유가 크다고 보고요. 뭐 물론 추가 협상은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이 대선 전에는 트럼프가 일부러 논란 분위기를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작년 4분기에 이 달러 약세 분위기가 이렇게 확연하게 만들어지긴 했으나, 지금의 이 지표는 지금 20년부터의 자료는 좀 표식이 안 돼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국에서 온 이 19번 친구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달러가 이렇게 지금 강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수없이 말했지만, 이는 그냥 단기에 그칠 재료다. 이 19번 친구의 등장은 그냥 단기에 그칠 재료 따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이 강달러를 부추겼던 요소들이 이제는 좀 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이런 자산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 이 달러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줄이는 흐름이었지만, 지금 일본 엔화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유로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 덜 줄이는 국면으로 상대적으로 달러가 귀하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이제는 이 그 추세가 달러는 자산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이 타국가의 화폐는 지금 주춤하거나 행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뭐 작년 한 7월부터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무역전쟁의 악화된 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이 연준은 세 번의 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한 이 단기 시장 이 레포를 작년 10월부터 이 1200억 달러로 이 확대시켰고, 지금은 뭐 대략 이 600억 달러의 규모로 자산 매입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차이가 이 달러를 어떤 흐름으로 만들게 될까요? 결국 빨간색 음영 부분이 이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 타국가
보다 덜 늘어났던 국면, 이 국면에 이 달러가 이렇게 희귀성을 띠게 되고 더 강세를 이루기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 달러는 이렇게 주춤한데 일본과 유로은행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이는 결국 달러의 가치 상승을 만들었고, 이 구간에서도 연준이 이렇게 긴축 행보를 보이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달러의 강세를 이런 식으로 부추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다시 이렇게 다른 국면이 지금 펼쳐지게 되었다. 달러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 그러니까 달러의 양이 확대되는 국면. 그래서 사실 깍씨가 1월에 만들었던 FOMC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연준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 단기적으로 이 자산을 매입을 이렇게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최소한 이 8월까지는 연준과 기타 은행들의 이런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미국은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우상향하여 이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했고요. 미국들의 주식을 보면 이 상당히 이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미국 주식시장의 행보를 보게 되면 위험자산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13년부터 진행된 이런 강달러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이 미국이 기타 국가들보다 더 성장을 크게 하는 국면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과거 짧은 시간에 이 짧은 국면이지만 대표적으로 이 약달러 기간을 뽑자면 이 시기, 그리고 이 시기를 뽑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달러가 이런 식으로 약세가 되는 국면에 이 세계 경제 선행지수는 이런 식으로 반등 국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세계 경기가 이렇게 상승을 명확하게 가리키면 이 말은 결국 이 달러는 하락을 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또 다르게 해석하게 보면 세계 경기에 이렇게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국가에서 이 성장세의 개선폭이 매우 크게 되고요. 그러면서 금융시장까지 안정을 찾게 되면서 그 국가의 통화가치의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이 세계 G3 국가들, 중국과 유럽,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제가 들고 온 것인데요. 그리고 아래 표는 미국 ETF와 신흥국 ETF를 이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는 신흥국 주식이 미국보다 더 강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는 미국이 신흥국보다 더 올랐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음영침 부분, 이 세계 경기에 이런 회복세가 관철이 되면 뭐 앞서서도 제가 말했지만 이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출현되는 것이고, 이 시기는 이 신흥국 주식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기도 동일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하고 달러는 이 시기에 약세를 보였고 신흥국 주식은 더 강한 강세를 띠었다. 물론 앞으로 이런 흐름이 명확하게 펼쳐진다고 할 수 없지만, 과거의 추이를 보게 되면 과거 경기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국면에 신흥국의 주식이 더 월등히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 선행지수가 앞으로 이렇게 또 확장되게 된다면, 경기가 확장되고 이에 달러는 약세로 돌아선다면 보다 더 이 경기에 민감한 국가들에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주어질 것이고, 이는 미국과 미국 그 외 국가들의 경기차 축소를 시켜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든 주식시장에도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이는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에 이런 시간을 두고 본다기보다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경기가 이렇게 강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래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미국 주식의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는 상대적으로 신흥국 주식이, 그러니까 신흥국 ETF가 보다 더 강세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오늘 1편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의 해소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차별화, 그리고 미국과 이 미국 외 국가들의 이 경기차 축소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다음 2편에서는 이 유로와 환율과 그리고 이 원화 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이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